지금 다시 보면 훌륭한 서비스 디자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2003년에 셀리 에반슨 교수님이 미국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를 발족할 때 멤버가 되셨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컨퍼런스도 카네기 멜론에서 개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 2009년부터는 단지 스튜디오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론까지 더해서 스튜디오와 세미나 두 개가 합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교수님들이 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든지 다른 분야랑 서비스를 접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지금 시도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2011년부터 지금 현재 향후 서비스 디자인 석사 과정을 새로이 만들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석사 과정의 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CPID라고 정보 디자인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이 있고요. 프로덕트 디벨로프먼트라고 엔지니어링이랑 연결을 해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인터랙션 디자인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석사예요. 학부는 이거보다 훨씬 단순하고 박사들은 지금 7명이 있는데요. 박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토픽을 골라서 자기가 좀 그걸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디자인 전공의 박사라기보다는 그냥 서비스 디자인 COE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데 어쩌다 보니 저의 토픽이 서비스 디자인인 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가 비즈니스 디파트먼트랑 연결을 해서 앞으로 서비스 디자인 석사 과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학생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서비스란 무엇인가? 일단 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의를 제가 박사여서 열심히 정의를 모아봤는데 이게 정말 많아요. 마케팅 분야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내린 정의도 정말 그 종이 한 장에 프린트하면 깨알만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내린 정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인터넷에 있는 정보 디자인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 정의들을.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어가 여기서 클수록 더 중요도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실제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물론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이 메소드로 연결되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죠. 근데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경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실 경험 디자인이고 이 컴퓨터도 사실 서비스 디자인인데 단지 이걸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을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서비스 디자인은 디자인의 건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면서 서로의 전문 분야를 통합되게, 그러니까는 되게 통일성 있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어프로치.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런 점들이 서비스 디자인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코프가 크고 그리고 또 서비스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사지를 하러 간다. 그럼 이것도 서비스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서비스고요. 우리가 이 방에 지금 모여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고 이 방에 모이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트위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도 서비스고 그리고 지금 이 건물도 지금 정부의 서비스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면은 좀 더 그 개념이 좀 더 광범위해져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여겼던 게 저는 서비스를 되게 우리나라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주면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저한테 공짜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빨리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공짜로 뭐를 덤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걸 서비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서비스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의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뭔가를 해주는 것도 서비스라 그러고 웨이트레스 같은 사람들이 물건을 날라주는 것도 서비스라 그러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현재 서비스 디자인계에서는 그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나 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경향이 많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퍼블릭 서비스 있잖아요. 공공 서비스. 이것도 정말 무시할 수 없이 큰 서비스의 대단히 큰 분야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종교 서비스 있잖아요. 교회에 가서 일요일 날 미사를 드리는 그걸 또 영어로는 릴리저스 서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비스라는 게 참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매일매일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서비스 속에 그야말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다양성과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아니면 딱 하나의 고정된 메소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서 어떤 점이 두드러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학교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서비스의 관점들을 4가지를 지적을 했었어요. 하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정보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면은 이걸 컵이라고 생각하면 아티팩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컵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런 서비스의 기본 요소들 있죠. 리소스들을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는 함께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구나. 이런 점을 스타벅스에서 이 컵들이 놓여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서비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참 참담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떨지 모르겠고 미국은 특히요. 서비스를 잘 디자인을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아예 디자인을 안 해요.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가 개발되는 형태는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아트 앤 크래프트 형식처럼, 그러니까는 이걸 시도해가지고 안 되면은 되게 경험적으로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 실패를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막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테이너들이 마구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현재 저것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첫 번째로 정말 효과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의 제일 기본적인 분자가 무엇인가, 유닛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컵처럼요. 그거를 제대로 서로 연결되게 질서 있게 배열만 해도 일단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우리가 가끔 잊기 쉬운 점이 서비스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특히 이런 점들이 많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너는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면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니면 인터랙션이다,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스타벅스가 또 이렇게 고용인들에게 또 대우를 잘해주고, 고용인들을 스타벅스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서비스를 더 잘하면서 또 그 고객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게 서포트를 해주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듯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되게 중심적인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서비스를, 저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너무 감탄했어요. 은행 같은 데 가서 은행원들이 저한테 웃어주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다렸다 그러면은, 제가 사람하고 얘기를 하러 가면은 저한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저를 케어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서비스 강국이에요,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서비스 산업이 지금 점점 더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레스토랑에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서비스가 없더라 라고 누가 케찹으로 써놓고 갔어요. 웨이터한테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이 지우게 하려고 일부러 써놓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서비스가 정말 인간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노 서비스라는 거는 그 웨이터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정말 화가 났고,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이 작용을 하는지 이 사진 한 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는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관점이 이 경험으로서의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대두됐던 서비스 디자인이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대문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분야를요.
디자인 쪽으로 넘어오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경험에 대해 결국 그 마케팅 쪽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덕트는 경험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제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자이너들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와서 디자이너들에게 지금 컨설팅도 하고 프로젝트도 맡기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워낙에 또 유명한 예죠. 그 경험이라든지 문화 같은 거를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로 이미지를 상승시켜서 정말 브랜드가 많이 발전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예죠. 이런 경험들을 잘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를 학생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져왔거든요. 한 페이지를.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게 병원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리서치를 하던 과정을 보여주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밑에 쓰여 있죠. 이 발이 너의 발이냐 나의 발이냐.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러 가가지고는 정말 관찰을 하면서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면들을 발견을 하고 특히 디자이너가 가진 그 공감 능력으로 유저들의 입장에 대입을 해가지고는 아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겠구나 이러면 좋은 경험이 아니겠구나 환경을 새로 디자인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인텐지블한 서비스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디자이너의 강점인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저는 꽤 좋아해요.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가 또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의 문화를 기업의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로 만든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화라는 점도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 문화가 뭘까요? 근데 문화가 그냥 미술관에 있어서 문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서 참여를 하고 향유를 하고 그 의미를 내가 생산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 살고 그런 공동체에서 생산되고 공동체와 연결이 됐을 때에야 진정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또 중요한 점이 이런 공동체적 요소 사람들의 가치라든지 왜냐하면 공동체는 결국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그러니까는 리사이클한 종이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지구를 그린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프로모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고객들은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 농가가 조금 더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스타벅스에서 리사이클링하는 이 컵이라든지 컵받침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참여라든지 이런 면을 또 생각을 하는 게 서비스에서 또 중요한 접근법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우리 학교의 관점은 그렇고요. 그리고 메소드 앤 툴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메소드라든지 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특히 현재 서비스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이나 모델 같은 거를 보면 저는 솔직히 가끔 서비스 디자인만의 유니크한 툴이 과연 있나 하는 의심을 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 리서치를 하는 방법론들, 예를 들어서 옵저베이션이나 섀도잉 같은 거는 사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나 경험 디자인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서비스 디자인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가. 서비스 블루프린팅 같은 경우는 서비스 디자인만의 굉장히 독특한 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잘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서비스 디자인이 아니라 마케팅 쪽에서 흘러온 그 툴이 먼저 만들어졌던 그 툴이기 때문에 사실 잘 살펴보면 서비스 디자인만의 그런 고유한 방법은 현재 아직까지는 개발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시면 엔진이라는 영국의 서비스 디자인 기업에서 하는 메소드가 다르고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페이퍼를 쓰신 분들이 정리한 메소드들이 또 다 다르고 그리고 프로세스들도 다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메소드나 툴 몇 개를 가지고 이게 바로 이거를 어레인지 해가지고는 서비스 디자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서비스 디자인의 문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든지 접근법을 확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대략적으로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게 일단은 이 모델이 학생 클래스 수업 시간을 위해서 개발이 된 거니까는요. 학생들이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는 가장 대표적인 툴이나 모델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모델이 휴 더블리의 브릿지 모델하고 셸리 에반슨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랑 리차드 뷰캐넌 교수님의 디자인 리서치에 대한 부분을 합친 거거든요. 세 가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브릿지예요. 일단은 콘크리트 있잖아요. 현실적이고 탄탄하고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이고 아이디얼하고 그런 거로 옮겨갔다가 다시 한번 콘크리트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제가 한다고 치면은 진짜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이디어로 끌어올리고 이거를 다시 통합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또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랬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디자인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결국 또 구체적인 텐지블하고 비지블한 그런 미디엄으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건너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는 게 디자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는 what is하고 what can be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는 이러이러한데 과연 유저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자신들의 니드를 알고 있는가, 자신들이 정말로 원하는 걸 알고 있는가,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논란이라기보다 디스커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디자인에서는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메소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의 강점 중에 하나가 현재 분석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욕구라든지 존재하지 않는 필요성이 있죠. 이런 거를 창조적으로 함께 유저와 함께 찾아내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서 상상을 했다가 다시 현재로 그걸 끌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아날리틱스, 다이알렉틱, 레토릭, 포에틱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저의 어드바이저이신 저를 졸업을 안 시켜주시고 계신 리처드 뷰캐넌 교수님의 프레임워크거든요. 이게 사실 인문학적으로 아트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을 사용하든 글을 사용하든 아니면 이 물건을 사용하든 어쨌든 뭔가를 만드는 데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패턴 중에 하나는 아날리틱스, 그러니까 분석이죠. 분석을 하는 그런 사고의 모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알렉틱은 사고를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합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이거를 플라톤 다이알렉틱이라고 하고요. 레토릭은 설득이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이죠.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그리고 포에틱은 드라마예요. 포에틱은 시학이라고 쓰여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와 연극이 결국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포에틱스인데 결국 스토리텔링이나 드라마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걸 설명을 하려면 3시간도 모자랍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본 툴들과 접근법과 그리고 기본 철학들을 깔아놓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데피니션, 디스커버리, 신테시스,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 리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맨 끝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추상과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간에서 데피니션을 시작했다가 추상으로 갔다가 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일단 데피니션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과학적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실험부터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이걸 연구했을 때 대략 이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의 이 실험을 사용하면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이것도 중요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스코프를 좁혀요, 일단은.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희가 데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리소스나 타임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업이라는 이 콘텍스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2달이나 1달 정도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데피니션 페이지에서 학생들에게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론 같은 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디자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뉴스페이퍼라고 하면은 이 뉴스페이퍼 전부를 디자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특히 어떤 점을 파고들겠다 이걸 정하라고 합니다. 그게 데피니션 페이지예요. 그래서 데피니션 페이지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죠, 일단.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좀 친분 관계도 쌓고 무엇보다도 서로 쉐어드 언더스탠딩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대해서 나는 신문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 팀메이트는 신문이 굉장히 민주주의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둘이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좀 이따 보실 테리토리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둘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통된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테리토리 맵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뭐 정해진 형식은 없고요. 팀이 그냥 그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추상적이던 아이디어들이 점점 비주얼라이즈 되고 구체화되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팀은 현재 그러니까 병원 서비스를 하기 전에 데피니션 페이지를 위해서 테리토리 맵을 만든 상태예요. 근데 이 팀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브레인스토밍한 병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매핑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은 그렇구나 스케줄링, 트랜스포테이션, 타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여기다 하면은 이게 기회가 되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헌트 스테이트먼트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트 스테이트먼트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는 A라는 고를 성취하기 위해서 B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테리토리 맵은 다이어그램이나 비주얼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만 연구하겠다라고 딱 제안을 하면서 또 기회를 찾아내는 거고, 헌트 스테이트먼트는 말로 그걸 쓰는 거죠. 자, 나는 이런 고를 위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리서치를 하겠고, 우리 팀이 바깥으로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리서치 플랜을 제출하라고 해요. 그 다음 페이지는 디스커버리고 이게 리서치예요. 이 리서치 과정에서는 물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유저 리서치를 하는 많은 방법을 사용을 하기에 권장을 합니다. 인터뷰, 관찰, 섀도잉이라든지 아니면 또 빠르게 서베이를 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물론 쓰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학생들에게 이걸 가져와라라고 제가 말하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져와라, 델리버러블을 이런 거를 가져와라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 관점으로 리서치를 해라라고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론 구체적인 유저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브랜드를 잊지 마라,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이걸 참 놓치기가 쉽거든요. 서비스 디자인의 강점 중에 하나가 서비스 디자인이 지금까지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큰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주고 아니면 테크놀로지 팀에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해보자 이렇게 주어진 거를 끝에 장식을 하거나 나쁘게 말하면요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주어진 제한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유저랑 어떻게 연결을 잘 시켜주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였는데 그렇지만은 서비스 디자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저 리서치를 서비스 디자이너가 먼저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보면 어떠냐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명의 유저와 하나의 프로덕트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명의 유저라 하면 회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라든지 아니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 다리 옆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모두가 물론 모두에게 최선의 솔루션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이익을 낸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라든지 그런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그런 중요한 그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요, 학생들한테. 안 그러면 리서치를 너무나 좀 구체적이고 쉬운 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니면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프로덕트 정보 중심으로 흘러가는 대신 좀 더 추상적인 것도 생각해봐라. 좀 더 큰 콘텍스트라든지 하이레벨 싱킹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권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바이러먼트 옵저베이션을 해가지고 그거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환경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그 피지컬 인바이러먼트가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분석하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신테시스예요.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서치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다이어그램들은 리서치의 툴이에요. 학생들이 너무나 세부적인 것만 조사하지 않게 하이레벨에 머무를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정보를 통합하는 건 신테시스 단계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신테시스에서 맨 끝에는 학생들한테 큰 디자인 이제 컨셉을 하나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황, 현재 what is, 그리고 what might be,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what is에 대한 모델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유저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크홀더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매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스테이크홀더들을 여러 가지로 배열을 하다가 이 크로스로 해가지고 두 가지 기준을 세워가지고 유저들을 나눴더니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이 소외받고 있구나, 여기 기회가 하고 딱 발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 팀이. 그래서 지금 하늘색으로 저 굵은 라인을 친 부분들이 에리어 오브 오퍼추니티라고 이 팀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모델들, 그러니까 what is에 대한 모델을 만들면 저절로 이 오퍼추니티가 어딘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추니티로부터 맨 끝에는 큰 서비스 컨셉을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이디에이션이에요. 아이디에이션도 물론 이거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컨셉 있죠. 서비스를 통일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그리고 서비스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서비스가 서비스의 유저들에게 과연 말하고 싶은가가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일단 방금 앞에 말한 그 서비스 컨셉에서 크게 한번 잡고요.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해요. 이제 what can be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구체화시키면서 이 서비스 방금 세운 큰 서비스 컨셉을 이제 촘촘히 조금씩 나누라고 권장을 해요. 가지고 실제로 유저들이 이거를 경험을 할 때 어떤 커스터머 저니 매핑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커스터머 저니가 터치포인트로 나눴을 때 이 터치포인트들마다 어떤 디자인이 세부적으로 필요한지, 한마디로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거죠, 이제. 왼쪽은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트 애널리시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저니 안에서 촘촘히 나눠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비스 컨셉이어도 뭐 엽서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책상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이펙티브한가를 따질 때 이거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전이나 비지터 전이를 만듦으로써 정말 이 다양한 유저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트를 하는가, 그 점을 많이 살펴보라고요. 단지 한 명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을 만들면 또 다양한 요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맵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구체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터치 포인트에서 어떤 프로덕트들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매핑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학교의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이 팀은 아주 간략하게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각각의 터치 포인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해야지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점을요. 그리고 리얼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점점 구체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보 디자인이 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흐름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리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는 경험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든지 퍼소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에서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은 굉장히 인터페이스 중심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거를 누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 프로덕트를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의 이야기가 없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디자인의 강점이 뭐냐 하면요. 사실 서비스를 다른 분들이 더 잘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경찰이나 그런 서비스를 이미 계획하고 그리고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서비스 디자이너의 강점이 뭔가,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한테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는 디자이너가 지금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런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것도 큰 강점 중에 하나지만은,
경험 있죠. 경험이나 인간적인 측면, 감성.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라 그러면서 경험에 대해서 무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이거를 가장 중심으로 하라고 권해요. 이게 시나리오의 한 예고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이 서비스 블루프린팅으로 가장 파이널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서비스 블루프린팅을 파이널 프로덕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의뢰한 클라이언트한테 이 설계도를 주면서 이 설계도대로 당신이 이걸 만들면 된다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이라고 뉴스페이퍼 컴퍼니랑 일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UPMC 병원이랑도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업들에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걸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블루프린팅만으로는 아직 좀 추상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예를 들어서 그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주 자세한 스크립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몇 시에 교대를 해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레벨까지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프로젝트에서는 시간의 한계상 서비스 블루프린팅이 파이널 프로덕트지만은 실제로 기업에서 디자인을 하실 때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나하나 지시하거나 법규를 만드시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 모델들이 지금 각각 가장 많이 쓰이는 위치에 지금 포지션들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블루프린팅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비스 블루프린팅이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서비스 블루프린팅으로 만듦으로써 어디서 경험이 갑자기 끊어지고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용이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블루프린팅을 예를 들어 가지고는 좀 개량을 해가지고는 아예 프로덕트로 만든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블에다가 진짜 이런 테이블 있잖아요. 이 위에다가 레고 같은 거 있죠. 레고를 놓고 이 레고를 움직이면서 이걸로 유저가 정말 서비스 블루프린팅을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레스토랑 같은 데서 쓸 수도 있겠죠.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랑 손님이랑 뭐 주인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 이게 이래서 문제가 있더라. 우리 한번 이렇게 고쳐보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최근의 경향은 서비스 블루프린팅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보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비스 디자인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 학교 디자인과에서 대표적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인 USPS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01년에 저희 학교에 무려 300만 불을 주면서 미국 포스트 오피스에서 부탁을 했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라고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게 옮겨가면서 그 실제로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UPS라든지 페덱스 같은 경쟁 업체가 생겨나면서 포스트 오피스에서 점점 이제 프로핏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리서치를 시작을 했는데 리서치를 해서 발견을 한 게 지금 유저들이 이 아주 복잡한 미국 우체국에 전혀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편을 보내는 그런 가지수도 무려 10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메일링을 하려면 일단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DMM이라는 건데 도메스틱 메일 매뉴얼이라고 그 우체국의 모든 법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두꺼운 책으로 전화번호부만 해요.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결과 사람들이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문이 닫히지 않게 받쳐놓는 용도로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라면 라면을 받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두꺼운 책이어서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포스트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법을 하나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살아있는 벌을 캘리포니아주까지 붙이고 싶어요. 이 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들이 막 섞여 있고 무엇보다도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이 법의 이름을 미리 알지 않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형태였어요. 저희가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참 이게 단지 책이 아니라 이게 단지 인포메이션 디자인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메일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100만 명이고요. 포스트 오피스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우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봉투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우체국에서 뭐 통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옆에 조금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은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책이구나. 이게 단지 책이 아니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이 문제가 있다. 이 책을 재디자인하자라고 포스트오피스에서 말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건 정보 디자인이 아니라 첫째로 인터랙션 디자인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편하게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인터랙션 디자인이고 유저를 위한 디자인이고 둘째로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죠. 왜냐하면 이 책을 사용하는 포스트오피스에 일하는 직원들이 결국 이 사람들 일반 메일링 유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비즈니스 메일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이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2001년에 했던 게 DMM 100이라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얇은 책자인데 이거는 이 법규를 모두 사람들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엽서를 하나 보내고 싶을 뿐인데 이 책을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유저 리서치를 한 결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메일링을 할 때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 프레임워크가 형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냐 아니면 이만한 서류냐 아니면 이게 우편이냐 이 박스 있잖아요. 파셀이냐.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유저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98%가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이 너무 좋다,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포스트오피스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게 DMM 200이라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유저층을 찾았어요. 리서치 결과. 그때까지 포스트오피스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던 사실인데 그러니까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쓰면서 편지를 보내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메일링을 하는 유저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규모나 대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체들은 오히려 이 인터넷상의 비즈니스가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이런 뭐 우편이라든지 대량 메일 같은 걸 보낼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포스트오피스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두껍고 어려운 법규 책자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잠재적인 유저층에게 이 책자를 또 인터페이스로 디자인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포스트오피스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포스트오피스의 이익도 늘어나게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자인한 거는 이 법규책 자체를 디자인을 했어요. DMM 300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유저층을 포스트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은 이 책을 전부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브러리 메일이라고 책을 붙이는 그런 특정 메일링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 메일에 내가 전문가면 정말 이거랑 관계된 것만 모아서 보고 싶어 하더라. 그 점을 발견을 하고 이거를 모듈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받은 포스트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 조금 뽑아서 이걸 모아서 자기만의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USPS에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일단 유저 리서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데피니션을 하고 적당히 영역을 좁힌 다음에 들어가야겠지만 정말 모든 게 유저 리서치부터 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경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단지 정보 디자인이 아니라 인터랙션 디자인이고 나아가서 시스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게 포스트오피스 프로젝트를 저희가 단지 책을 하나 디자인했을 뿐이지만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또 흥미로운 결과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오피스에 이 책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스트오피스에서 미국이니까 또 얼마나 그 우편량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계로 자동화를 시켜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메일링들이 그러니까 기계로 가능하면 순조롭게 빠르게 그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법규책이 그렇게 엉망이었던 건데 저희가 법규책을 사람 중심, 유저 중심으로 새로 디자인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포스트오피스 사람들도 이제 자긍심을 갖고 이 책을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거의 전문가가 됨으로써 이 북클렛을 갖고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한마디로 유저 센터드의 그러니까 유저 중심의 문화가 이제 조직 내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매트리스 팩토리라고요. 이거는 피츠버그에 있는 뮤지엄이거든요.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좀 행위예술 비슷하고 설치미술이거나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조금 소규모 뮤지엄이에요.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서비스 컨셉이라는 게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한 결과 매트리스 팩토리에서 나온 결론이 매트리스 팩토리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유저층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팩토리의 비전을 저희가 재해석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매트리스 팩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두 가지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트리스 팩토리에서는 우리가 아티스트들을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 팩토리의 재미있는 시스템이 뭐였냐면은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해외에서까지 젊은 예술가를 초청을 해서 이 미술관 내에 살게 해요. 살면서 이 작품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유저들로 하여금 이 작품들을 만지게도 하고, 이 작품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또 이게 또 예술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작 매트리스 팩토리에 와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매트리스 팩토리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술가들을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 아 저거 미완성이네, 왜 미완성인 작품을 갖다 놨을까, 별로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방문하는 비지터들이 이 관람자라는 그런 수동적인 관념이 아니라 비지터예요. 참여자들이 와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컨셉이고요. 두 번째 컨셉은 이 아티스트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술관 측의 그 의도가 좀 더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자. 그 두 가지로 방향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좀 더 세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오는 비지터들이 좀 더 참여를 잘하게 하는 건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 대화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면서 점점 더 대화를 점점 많이 하고, 한마디로 장기적인 관련을 맺게 하면서 여기서 예술성을 찾도록 돕자. 일단 그런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죠. 두 번째는 정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의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이건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좀 더 세부적인 디자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뭐 웨이파인딩에 있었으니까는 길을 좀 더 잘 찾게 하는데, 이거를 그 유저들이 이 브로셔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행동의 주체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웨이파인딩이어도 이 벽에다가 뭐를 설치를 해가지고는 이 뮤지엄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더 전달이 잘 되게 하느냐. 그래서 똑같은 웨이파인딩이어도 두 가지로 다른 접근 방식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쪽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매트리스 팩토리의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 팩토리에서 유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리문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계단 같은 데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길찾기 시스템 있잖아요. 웨이파인딩. 이런 것도 환경 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람들을 정말 그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뮤지엄에서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디자인을 했고요. 밑에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참여 쪽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브로셔를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브로셔 내에다가 또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어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쓸 수 있는 태그 같은 거라든지 또 볼펜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뮤지엄 곳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도를 설치해 놨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게 테이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커다란 보드를 만들어 놓고 나무가 자라나는 거를 형상화를 했어요. 간단하게 테이프에 자기가 쓰고 싶은 감상이나 말 같은 거를 써가지고는 이렇게 딱 붙이면은 점점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해서 굉장히 저런 게 한 20개 정도 됐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게 또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는 단순히 정보 디자인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모여서 서로 프로세스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서로 연관성을, 통일성을 갖게 디자인이 될 때 이게 서비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망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프로젝트는 제가 실제로 만들어졌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저희가 펀딩을 받았던 프로젝트들 두 가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걸 말고도 학생들이 수행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고, 사실 이런 학생 프로젝트가 제가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던 디자인 방법론 있죠. 그거를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마요 클리닉이라고 미국에서 유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서비스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마요 클리닉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군요.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Dana has just moved to Rochester, Minnesota. Shortly after she moves in, she receives an email from her healthcare provider. The Mayo Clinic lets her know how to set up an account on MyLife, their web portal. Dana signs into MyLife. As part of this process, she schedules a meeting with her health maven. This maven will guide her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her new primary care team. The next day, Dana meets with her health maven at a local coffee shop. Dana is given a short survey that is geared towards identifying her personal motivators. Next, the maven introduced the buddy system. Dana is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is buddy program, where she is paired with one or more of her colleagues that provide support in addition to her primary care team. The maven then tells Dana about the Mayo Card, which acts as a mobile connection to her health, collecting information from devices, locations, and exercise equipment around Rochester. The maven gives Dana her new Mayo Card. Dana is directed to look at her card, where she sees a display that reads 0 health miles. The maven explains that with the health miles system, Dana gets perks for making healthy decisions. The maven asks if Dana has any specific concerns about her primary care. Without any further questions, they say goodbye. After a few hours, Dana's new Mayo Card lights up to let her know that her maven has found a primary care team for her. She looks at the device and accepts the top suggestion for her. She notices that her new primary care team has some time available this afternoon, so she will go in for a quick meeting. Dana returns to her desk and logs into MyLife to check out her buddy prospects. She notices that one of the candidates is one of her coworkers, a really energetic woman named Rosemary. Dana adds Rosemary as a buddy. The system then notifies Rosemary of Dana's decision. Rosemary visits Dana's desk to say that she got her buddy request and suggests Dana join her at the gym tomorrow. Later that day, she meets with the doctor, who is very nice and enthusiastic. The doctor says that since Dana stopped by, he added some blood work and other tests to her to-do list. Dana is confident she'll be happy with this new doctor. The next day, Dana and Rose meet at the gym. They swipe their cards at the entrance to earn double points when working out together. While on the treadmill, Rosemary tells Dana about a great local grocery store. Later, Dana goes to the grocery store and attends a lesson on how to make a low-fat cheesecake. She's encouraged by her lesson and goes to purchase the ingredients for the cheesecake. By scanning the barcodes with her Mayo Card, she can see how many food miles each ingredient is worth. Total, her cheesecake is worth 3 food miles. While she is there, she sees the Vitamanager that encourages her to sign up for a weekly vitamin delivery. Dana wants to start with a basic service, so she only goes with a multivitamin. Dana goes home and makes the cheesecake. Her family loves it, so she sends it as a recommendation to Rosemary. A few months later, Dana goes to her first formal primary care checkup. After a short wait, Dana is called into the exam room. The nurse practitioner pulls up her profile on the computer and notices that she forgot to do her blood work and tests, and scolds her. Dana apologizes and promises she will have them done soon. The nurse also sees that Dana is making an effort to exercise and eat well, and tells her to keep it up. The nurse takes her blood pressure along with the usual tests and notices that her blood pressure is slightly elevated. The doctor enters and looks at Dana's profile, and also takes note of the high blood pressure. The doctor says that it's nothing to be alarmed about, but suggests that Dana try the fish oil challenge, where all she needs to do is add fish oil to her vitamin regimen, and if she keeps up the prescription for 6 months, she will gain enough points to take a retreat with her family. 2 hours later, she gets a buzz letting her know that her visit summary is now available on MyLife. It includes all the reminders for to-dos, blood tests, and dietary suggestions for her elevated blood pressure. 저는 사실 이 학생들이 만든 예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디자인, 제 서비스 디자인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서비스 디자인다운 이유가 지금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대충 그러니까 그림만 딱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만 학생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게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터페이스나 정보 같은 걸 너무 세부적으로 디자인하면 그쪽에 관심이 가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걸 팔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게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점이고요. 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점이 여기서 제일 초점이 된 거는 데나라는 이 주인공, 이 페르소나의 경험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문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서비스 시스템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끝에 가서 해피엔딩이 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데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서비스 시스템이나 아니면 서비스 시스템 내 터치포인트들에 각각 포지션이 되어 있는 이런 기기들이나 인터페이스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항상 끝에 가면은 의사랑 데나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데나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데나가 무슨 상담소에 가가지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결국 돕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또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디자인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원래 의도는 이거를 그냥 하얗게 남겨놓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다 아실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시니만큼. 우리나라 다 아시다시피 농업경제,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 경제로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서비스 강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평균을 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아직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뒤처져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OECD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그런 GDP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산업을 좀 더 성장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지적까지 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좀 더 그 경제 발달을 조금 더 산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농업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한 10년 전까지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제조업 경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크레딧 카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가 되는 제조와 서비스업이 합쳐진 형태의 경제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고 미국의 많은 부분도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서비스죠. 물건을 내가 샀는데 어떤 서비스가 덤으로 따라오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와 제품이 굉장히 많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 그리고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현재이기도 해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코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요. 단지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아니라 사용자예요. 사용자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창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도대로 가가지고는 만들고 그걸 내가 다시 향유할 수 있도록 단지 서비스는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위주의 경제가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곧 주가 될 거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역할이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까 하고 라미레즈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를 잠깐 간결하게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디자인이 오브젝트를 위주로 디자인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면 이런 텐지블한 물건들을 만들었죠. 그게 모멘트 오브 트루스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바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나 인터랙션 디자인을 일컫는 거예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그러니까 거대한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거기 딱 접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는 거대한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공항 전체를 한 번에 다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물을 내린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인터랙트하고 있는 거는 이 화장실에 물 내리는 레버랑 제가 인터랙트하면서 경험을 갖는 거잖아요. 이 순간을 디자인하는 게 지금까지는 상당히 주였죠. 이게 경험 디자인의 포커스였고요. 근데 미래에는 밸류 크리에이팅 시스템, 이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디자인하고 통일성을 주고
매끄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변화할 거라고 지금 라미레즈라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 뷰캐난 교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거는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디자인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기호와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자를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의자는 물론 물건이죠. 피지컬 아티팩트예요. 이거는 물리적 오브젝트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의자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이 의자가 만약에 왕이 앉도록 디자인된 무슨 옥좌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그 옥좌의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놓여있는 장소라든지 이 재료가 모두 나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의자가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아무도 안 앉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정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수님이 언제나 하시는 얘기인데 이 의자의 형태를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앉는 모습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경험을 지금 서포트해주고 있는 게 의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얘기가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집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보통 학교에서는 1시간 정도 집중을 하고 나서 잠깐 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집에서는 한 20분마다 침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된 제일 싸구려 의자를 샀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였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하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의자가 제가 그때 느낀 거, 이게 나의 환경이 됐구나. 얘가 정말 나의 경험, 나의 행동을 정말 이 의자라는 게 특정을 많이 짓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의자를 새로 샀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의자라는 게 아까 왕좌의 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조직의 상징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탁의 기사들 다 아시죠? 그 원탁이라는 거는 결국 둥근 테이블에 의자들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앉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기사가 원탁에 참여할 자격을 잃으면은 그 원탁의 그 의자에서 그 기사의 이름이 지워져요. 이런 거는 그야말로 또 의자가 단지 왕좌나 아니면 뭐 경험이나 아니면 물건이 아닌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직과 문화. 의자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관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기호와 이미지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 디자이너가 조직과 문화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전문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시각이어가지고 이게 모두 함께 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리고 서비스가 지금 포지션된 위치는 경험과 환경 그리고 조직과 문화 이 두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형태예요. 잠시 우리나라의 서비스 특성을 잠시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미 FTA 협정이 맺어졌죠. 최근이라고 할 수 없군요.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FTA 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가져온 이유는 역학구도를 딱히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옆에 일본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제조업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세계의 공장이죠. 그리고 일본은 세계의 테크놀로지 학원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하이테크가 이제 많이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형태죠. 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교역을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예전처럼 제조업에다가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접근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참, 저는 진짜 미국에서 네이버를 못 써요. 싸이월드도 못 써요. 안 떠요, 페이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정말 그동안 못 본 웹서핑을 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다시 감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초고속 인터넷의 품질에서 볼 때 정말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이 인터넷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재밌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이어레스와 아이폰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기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런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디지털이나 인터넷 특유의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한참 전에 우리나라는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홈페이지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DC 인사이드 있죠. DC 인사이드에서 얼마나 많은 대중문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나요? 유행어 같은 게. 그 DC 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도 조금씩 인지와 관찰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면 정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의 그림, 왼쪽의 사진이 뭔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교육 박람회에 모인 학부모들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점인지 아니면 나쁜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아요.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똑똑한 데 비해서 일자리는 사실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한번 들어가면 정말 서비스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우수니까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우수한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고요. 이런 사람이 서비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때 이런 사람 인적 자원들이 갖춰져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서비스 강국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시죠? 예전에 서해 쪽에서 그 기름이 바다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해안반도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거를 다 함께 청소를 했던 그때의 사진이고요. 가운데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른쪽은 홍대에 있는 반지하 드림이라는 특이한 가게예요. 이 가게에서는 물건을 뭐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선반을 빌려줘요. 그러니까는 어떤 집에 반지하를 개발해서 큰 선반들을 막 설치해 놓은 공간인데 이 선반을 대여를 해주면은 그러면 그냥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내가 만든 거 아니면은 내가 집에 뭐 헌옷이라든지 내가 안 쓰는 거를 그 선반에 올려놓고 이게 팔리면은 저한테 이익이 오는 거고 뭐 안 팔리면 그냥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인터넷 기반이고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를 공동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참여도 되게 열심히 해요. 참여의식도 높아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요새 대두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서비스가 코크리에이트 된다는 점이거든요.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고 싶다 그러면 제가 미장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다고 주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머리를 돌리세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미장원은 아주 간단한 서비스의 예지만은 사실 또 서비스의 이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는 요건들을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나라는 이 시민들의 참여의식, 특히나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또 특이한 서비스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끝이 조금 썰렁하게 끝나네요. 감사합니다.